인천공항 3층 출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무더운 공기가 얼굴을 훅 때렸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한 손에 명품 쇼핑백을, 다른 손에는 손주 주원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돈은 면세점에서 산 가방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고, 아들은 아내 옆에서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묵묵히 남은 캐리어 2개를 끌며 따라갔습니다. 다들 여행을 만끽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햇볕에 살짝 탄 피부, 만족스러운 미소, 손에 든 기념품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마치 짐꾼처럼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공항 로비를 가로지르며 문득 드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냥 짐꾼이구나. 지들 편하려고 데리고 다니는구나.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와 아들은 여행 얘기로 신이 나 있었어요. 여보, 그 레스토랑 진짜 맛있었지?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응, 분위기도 좋았고 사진도 잘 나왔어.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고 있던 사돈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딸이 고른 곳은 역시 달라. 안목이 있어. 엄마도 스파 받으셔서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도 할 말도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여행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 앞에 섰을 때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캐리어는 여기다 두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이따가 정리해서 어머님 방에 갖다 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손잡이가 다 해진 제 낡은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었어요. 여행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정말 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의 의미를 며느리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일까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3박 4일의 여행이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서럽고 허탈할까요? 침대에 털썩 앉아서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사실 애초에 이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2주 전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말에 휴가를 좀 길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요즘 워낙 바빠 보이던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괌으로 3박 4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 너희들 재밌게 다녀와라.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뭐? 어머니도 같이 가자고요. 가족 여행이니까.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아. 사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무릎 관절이 요즘 부쩍 아픈데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괌 날씨도 덥다고 하니까 몸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놀아야 하는데 제가 끼어들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에이,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어머님도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고 다정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끼리 편하게 다녀와라. 어머님, 저희 엄마도 같이 가시는데 어머님만만 가시면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사돈도 함께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사돈이 가신다고? 네,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고. 그래도 어머님, 주원이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주원아? 할머니도 비행기 타자. 같이 가자.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요. 모시고 간다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로 들렸어요. 말은 참 좋게 하더라고요. 주원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가기로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여행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머님, 여권은 있으시죠? 유효기간도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요. 며느리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짐은 많이 챙기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서 사는 것도 있고
알았다. 아, 그리고 항공료는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편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그래, 이왕 가는 거 즐겁게 가자. 공항에 도착해 다른 여행객들을 보니까 다들 설레는 표정이더라고요. 커플들은 손을 잡고 있고 가족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어머님, 캐리어 좀 끌어주세요. 저는 주원이 손 잡아야 해서요. 저것도 같이 들어주세요. 사돈이 면세점 쇼핑백까지 건네주셨어요. 손주를 챙기는 건 당연하니까 제가 캐리어를 맡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첫 번째 쇼핑몰에 갔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얘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도 며느리가 골라주는 가방을 보고는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때요? 이 색깔이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며느리가 6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사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 너무 비싸. 그래도 예쁘긴 하다. 괌에서 사면 한국보다 30% 싸요. 여행 온 김에 하나쯤은 사야죠. 그래? 그럼 사볼까? 사돈이 망설이시는 척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1시간 넘게 사돈과 함께 이 가방 저 가방을 보면서 이거는 엄마 스타일이에요 라며 계속 권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들의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는데 문득 진열된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색깔이 참 예뻤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가방을 살짝 만져봤어요. 가죽이 부드럽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 뒤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 이런 비싼 가방들. 괜히 비싸기만 하고 실용성도 없고. 어머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묘한 견제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야. 뭐, 마음에 있으신 거 있으면 하나 고르세요. 아니다, 됐다. 그러면서 사돈에게는 다시 돌아가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사세요.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돈에게는 사세요. 사세요를 연발하면서 제가 가방 하나 만져보니까 어머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더군요. 한참 뒤에 사돈이 결국 가방을 샀어요. 우리 딸이 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고마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가방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며느리가 제 취향을 단정 지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양손에 캐리어를, 팔에는 쇼핑백을 걸고 공항을 걸었어요. 앞서가는 가족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와, 괌 공항 진짜 크다. 여보, 사진 한 장 찍자. 도착 기념으로. 주원아, 아빠 손 꽉 잡고 가자. 그들의 대화 속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짐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은 먼저 줄을 서고 저는 모든 짐을 지키며 뒤에서 기다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로비에 내려가니 다들 옷을 갈아입고 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있었고 사돈은 브랜드 로고가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만 평소 입던 블라우스에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며느리가 물어봤는데 정말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괜찮다. 그럼 가볼까요? 택시 불렀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기사님, 투몬 베이 쪽으로 가주세요. 점심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도 그랬어요. 먼저 사돈 앞에 놓인 접시를 봤어요. 두툼한 안심 스테이크가 한 덩어리 올라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크림 소스에 버무린 새우, 버터에 구운 가리비, 치즈가 듬뿍 올라간 그라탕까지. 사돈 접시에는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를 올려주더니 제 접시에는 삶은 채소 몇 조각만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채소 좋아하시잖아요. 나물 반찬 같은 거. 사돈에게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저에게는 풀떼기를.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보다 담백한 게 좋잖아요. 그럼 사돈은 연세가 없나요? 저보다 2살이나 많으신데.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특히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설명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스테이크 먹을 줄 알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평소에도 채소 위주로 드시잖아요. 평소에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스테이크를 못 먹는 건 아니잖니? 아, 그게 아니라 여행 와서 갑자기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까 봐서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사돈은 왜 스테이크를 줬니?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고기를 잘 드셔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산 것도 아닌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스테이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분들도요. 그런데 왜 저만 풀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 맛없으세요? 고기 새로 시켜다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어봤는데 이미 다 먹어가는 마당에 지금 주문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됐어. 드레싱도 싱거웠고 양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사돈은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부드럽네. 우리 딸이 잘 골라줬어. 아들은 허겁지겁 볶음밥을 퍼서 먹고 있었어요. 여보, 천천히 먹어. 체할라. 응, 배고파 죽겠어.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별로였어. 아들은 엄마인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토끼처럼 풀을 뜯어먹고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물. 응, 물 가져다 줄게. 할머니, 이거 뜨거워. 그래, 할머니가 시켜줄게. 그렇게 내내 손주를 돌봤어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 저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같은 시어머니여도 사돈은 귀한 손님이고 저는 그냥 동거인 정도인 거죠. 식사 내내 사돈과 며느리는 연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뭐 할 건데? 엄마, 내일은 스파 어때요? 여기 리조트 스파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좋지, 좋아. 그럼 어머님은 주원이랑 수영장에서 놀아주세요. 아이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또 제 몫이 정해졌어요. 사돈은 스파를 받고 저는 아이를 돌보는 거였어요. 주원이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주원아? 5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진한 얼굴로.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며느리가 나중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기분 나빴어요. 오후에 관광지에 갔을 때는 사진 찍어주는 일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각도를 조금 더 위에서 찍어주세요. 아, 이렇게 말고 가로로 찍어주세요. 배경이 잘리네요. 뒤로 좀 더 가주세요. 한 장소에서 20장은 좋게 찍었을 거예요. 제가 사진에 들어간 건 딱 한 장뿐이었어요. 그것도 맨 구석에서 반쪽 얼굴만. 어머님도 같이 찍으실래요? 마지못해 물어보는 건지 정말로 같이 찍자는 건지 애매한 말투였어요. 괜찮다. 너희들끼리 찍어라. 그러세요? 그럼 저희끼리 찍을게요. 내색 안 하고 거절하길 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오는 가족 모임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혼자 꾹 참았습니다. 그깟 사진이야 안 찍으면 그만이니까요. 둘째 날 오전 리조트 수영장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선베드에서 좀 쉬려고 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말했어요. 저희 엄마랑 칵테일도 마시고 선탠도 하고 어머님은 주원이랑 수영장에서 놀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또 제 일정이 정해졌어요.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응, 알았다. 고마워요, 어머님. 주원이가 할머니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들은 어젯밤 늦게 술을 마셔서 피곤하다며 호텔 방에서 잠을 더 자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주원이 물에서 절대 눈 떼지 마세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을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신신당부하더군요. 오전 10시 수영장에 주원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며느리와 사돈은 수영장에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선베드에서 여유롭게 누워 있었어요. 예쁜 비키니에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요. 할머니, 물놀이 하자. 주원이가 귀여운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주원이. 그런데 물이 깊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들어가자. 수영장 물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5살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깊이였어요. 저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주원이와 함께 물에 들어갔어요. 7월 밤의 햇볕은 뜨거웠지만 수영장 물은 시원하고 좋았어요. 할머니, 이것 봐. 주원이가 작은 물총으로 물을 쏘며 깔깔거렸어요. 우와, 우리 주원이 물총 잘 쏘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젊었을 때 우리 아들도 저랬지. 물만 보면 신나서 하루 종일 놀았었지. 그런 추억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여행 온 보람이 있지. 선베드에서는 며느리와 사돈이 우아하게 쉬고 있었어요. 엄마, 이 칵테일 정말 맛있어요. 하나 더 시킬까요? 그래, 여행 온 김에 실컷 즐기자. 그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수영장까지 들려왔어요. 주원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할머니, 나 튜브 벗을래? 아니야, 주원아. 튜브 끼고 있어야 해. 물이 깊어. 싫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5살 아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원아, 위험해. 할머니 말 들어. 그런데 주원이가 튜브에서 몸을 빼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진 거예요. 으아! 아이의 비명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수영장 바닥 타일이 미끄러웠어요. 제 발바닥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저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생각했어요. 주원이는 괜찮나? 겨우 수영장 가장자리를 붙잡고 머리를 물 위로 올렸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침이 나왔어요. 그때 선베드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원아, 아이고, 애가 놀랐잖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주원이. 며느리와 사돈이 칵테일 잔을 급하게 테이블에 놓고 뛰어왔어요. 저는 겨우 수영장 가장자리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물에서 나와 보니 며느리는 이미 주원이를 큰 수건으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우리 주원이 많이 놀랐지? 사돈은 젖은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달래고 있었어요. 애가 물을 많이 마셨나?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차가운 수영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젖은 몸을 떨고 있는데 타월 하나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서 아이들은 순간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주원이를 달래면서 중얼거렸어요. 마치 제가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도 주원이를 구하려다가 같이 빠진 건데. 선베드에서 보니까 아슬아슬했어요. 더 조심하셔야죠. 사돈이 말했는데 선베드에서 보고 있었으면서 왜 미리 도와주지 않은 건가요? 한참 뒤에야 호텔에서 잠을 자던 아들이 급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내려왔어요. 뭔 일이야? 갑자기 연락 와서. 아들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제서야 나온 말이었어요. 한참 뒤에. 저는 젖은 머리를 털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엄마, 아이들은 잠깐만 눈을 떼도 안 돼요.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한눈 팔았다고? 그게 아니라 물놀이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나도 그냥 미끄러진 거야. 주원이 구하려다가. 그런데 왜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는 안 물어보니?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어요. 아, 엄마도 물론 걱정되죠. 많이 놀라셨어요? 나는 여기에 애 보러 왔니? 다들 너무하다 정말. 그 말이 그제서야 나왔어요. 엄마,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좋게 좋게 가요. 좋게 좋게.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좋게 좋게 나만 조용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불평하는 게 문제고 제가 분위기를 망치는 게 문제라는 거네요. 그들은 다시 손주를 안고 선베드로 돌아가서 칵테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셋째 날 밤 복도 끝 제 방에서 잠을 설쳤어요. 낯선 침대도 불편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주원이가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자꾸 울었거든요. 으앙. 5살 아이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주원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아이를 달래느라 거의 밤을 새웠어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물도 가져다 주고 겨우 아이가 잠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행 와서 신이 나서 늦게까지 이야기하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확실히 시어머니랑 같이 오니까 너무 편하죠?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어쩜 저렇게 잘해주셔. 짐도 척척 들어주고 아이도 봐주고. 사돈 목소리였어요. 우리 딸이 시집 정말 잘 갔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엄마, 저 정말 똑똑하게 했죠? 뭘? 어머님이랑 같이 오는 거 말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주원이 봐주시고 저희는 편하게 놀 수 있고 일석이조죠. 일석이조라. 저를 데려온 이유가 그거였군요. 아이를 봐달라고. 그래도 사돈이 나이가 있으셔서 좀 걱정되긴 해. 오늘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아, 그거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시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도 어머님 없이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왜?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쇼핑도 마음껏 하고 어머님 눈치 보느라 좀 불편했거든요. 역시 시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어머님 눈치라. 제가 언제 눈치를 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저는 계속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번엔 사돈이 주원이 봐주셔서 우리가 편했잖아. 근데 다음번엔 주원이도 좀 더 클 테니까 굳이 어머님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행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집 나르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귀도 어둡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요. 응, 알았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들의 대화가 끝났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박 4일 동안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짐도 들어주고 아이도 봐주고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며느리와 사돈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로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취급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캐리어 좀 잘 잡아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며느리가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제 무릎 위에는 그들의 면세점 쇼핑백들이 가득했어요. 앞좌석에 앉은 며느리와 아들은 여행 마무리 얘기로 들떠 있었어요. 여보, 사진 정리해서 앨범 만들어야겠다. 응, 인스타에도 올리고 엄마도 오늘 정말 즐거우셨대. 다음에 또 가자고 하시더라. 사돈 얘기였어요. 제 얘기는 없었어요. 오후 4시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행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정말 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의 의미를 며느리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일까요? 거실로 들어가니 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떠나기 전과 똑같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며느리는 바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 집이 최고야. 역시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우리 집이라.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언제부터 우리 집이 되었나요? 자기야, 빨래부터 돌리자. 여행 가서 입은 옷들 다 빨아야 해. 아들이 캐리어를 열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3박 4일의 여행이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서럽고 허탈할까요?
침대에 털썩 앉아서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특히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정리하시기 편하게 침대 위에 올려드릴까요? 괜찮다. 내가 할게. 아, 그리고 어머님. 다음에 또 가족 여행 가면 어머님도 같이 가세요. 어머님이 계셔야 가족 여행이죠.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기분이 나빴어요. 어젯밤에 다음번엔 우리끼리만 가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같이 가세요라니. 됐다. 나는 이제 여행 안 갈 거야. 에이, 왜요? 어머님 이번에 완전 좋으셨잖아요. 제가 언제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쉬고 싶으니 이만 나가라. 옷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권리증, 인감, 통장들, 보험증서. 모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구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산 집이에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돈은 제가 됐지만 집의 주인은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해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주원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친구들이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요. 저녁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어머님이 저녁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라도. 또 제 일이 늘었어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빨래도 좀 걷어주세요. 오늘 비 온다고 하네요.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며느리도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더 답답했어요. 여행에서 느꼈던 그 소외감이 집에서도 계속됐거든요. 식기를 정리하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 권리증이 보였어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매매요? 어디 집이신지요?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사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아파트요? 거기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좋은 시기에 파시는 거네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응? 최근 거래가를 보니까 한 4억 5천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시겠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주 안에 오시면 되고요. 매물 올리는 거야 금방이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어요. 부동산 다음에 간 곳은 핸드폰 통신사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물어봤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번호 변경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아, 네. 그럼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직원이 말했어요. 통신사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켜봤어요. 새로운 번호가 화면에 뜨는 걸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 6시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머님, 저녁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안 했어. 며느리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에 부탁드렸는데. 오늘은 안 했어. 그럼 뭘 먹죠? 주원이도 곧 와야 하는데. 네가 해. 네? 며느리가 더 당황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니까요. 어머님, 혹시 기분 상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을 끓여서 먹었어요. 새벽 5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 등기권리증, 인감, 통장, 신분증,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모은 것들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생각해보니 씁쓸하기도 했어요. 거실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냉장고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가득했고 쌀통에는 제가 사다 놓은 햅쌀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평소 쓰던 크림들, 욕실에는 제 칫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벽 5시 30분 택시를 불렀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KTX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물어봤어요. 이른 시간에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고향에 가요. 아,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에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집에서는 아무도 제가 떠났다는 걸 몇 시간 뒤에야 알게 될 거예요. 새 번호로 바꾼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아무도 연락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기차역까지 가는 30분 동안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려니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렸어요. KTX 표를 끊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남 담양까지 한 장이요. 기차표를 받아들면서 생각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 기차를 탔을까?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집을 떠나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3시간 정도 지나서 담양역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도시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맑고 깨끗한 공기였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아, 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공기를 마시는 것도 있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역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마을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고향이세요? 네, 고향이에요. 오랜만에 내려오신 것 같은데 많이 변했을 거예요. 택시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들판, 여름이면 물놀이하던 개울.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가슴이 예전 그대로 뛰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미숙인의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떨렸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미수가? 대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누구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정답던 미숙이 목소리였어요. 나야, 영희야. 영희? 우리 영희? 발걸음이 급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머, 영희야. 왜 갑자기? 미숙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려왔어. 그냥 좀 쉬려고. 미숙이는 제 표정을 자세히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들어와,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자. 미숙인의 마당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감나무, 대추나무,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텃밭까지. 야,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추석 때였나? 그때도 하루 만에 올라갔잖아. 맞다, 맞아. 그때도 바쁘다고 금방 가버렸지. 미숙이가 차를 끓여오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무슨 일 있었나? 그냥 답답해서. 미숙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가족들이랑 뭔 일 있었어? 역시 오랜 친구라 그런지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좀 복잡해. 미숙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방 하나 있어?
우리 아들 방인데 얘가 서울 나가서 비어 있거든. 정말? 괜찮을까? 뭐가 괜찮냐 안 괜찮냐? 친구 사이에. 미숙이가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시골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 텃밭에서 딴 상추, 직접 담간 된장찌개.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래? 다 우리가 기른 거야. 농약도 안 쳤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여행에서 풀떼기만 먹고 집에서도 늘 눈치 보며 대충 때우던 식사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영희야, 그런데 진짜 속 시원하지? 뭐가? 집 나온 거.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진짜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가슴에 맺혔던 무언가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미수가, 응, 말해봐. 나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 미숙이가 젓가락을 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어. 여행 갔을 때 말이야. 나만 짐꾼처럼 캐리어 끌고 다니고 사진만 찍어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나만 그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도 아무도 걱정 안 해. 손주만 걱정하고. 어머, 그랬어. 그럼 아들은 뭐 했는데? 우리 아들? 쓴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더 가슴 아파. 엄마, 좋게 가요래. 좋게? 응,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도 좋게래. 내가 불평하면 분위기 망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미숙이가 혀를 찼어요. 그게 아들이냐?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며느리 눈치만 보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저녁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너는 언제 쉬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래, 청소, 밥, 설거지. 다 내 몫이야. 그럼 며느리는 뭐해?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나가고 쇼핑한다고 나가고. 나는 집에서 주원이 봐주고.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정말 확신했어. 내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우리 집이 제일 편해라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언제부터 우리 집이 된 건지. 너 이름으로 된 집인데. 응, 아들 결혼할 때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보태서 산 집이야. 그럼 주인은 너잖아. 맞아. 근데 나는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 내 집에서. 미숙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영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아들이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외로워졌어. 아들은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고 며느리는 날 푸대접하고. 그래서 집 나온 거구나? 응,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 잘했어, 영희야.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 데서 버티고 있을 필요 없어. 근데 미수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무슨 소리야? 너 평생 아들 위해서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너 잘못 없어. 걔들이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가슴이 뻥 뚫렸어요. 미수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친구 사이에? 여기 와서 이런 얘기 들어줘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영희야.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해. 그동안 눈치 보고 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도 너 인생 살 권리 있어.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군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 힘이 생겼어요. 미숙이는 고맙게도 방 하나를 내줬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그 집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며칠 동안은 미숙이와 함께 시골 생활을 만끽했어요. 텃밭에서 채소도 따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잊고 있던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셋째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가격에 계약됩니다. 가슴이 쿵했어요.
드디어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예, 진행해 주세요. 잔금 날짜는 언제로 하시겠어요? 빨리 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한가요? 네, 구매자분도 급하시다고 하니까 금요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억 5천만 원이라.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으로 미숙이네 집 근처에 괜찮은 집이 하나 있으면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기에 크지 않아도 되고 마당이 있어서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미수가 이 동네에서 집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집? 너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야. 미숙이가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 이장님한테 가봐. 이 동네 일은 이장님이 제일 잘 아셔. 그래서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70대 중반의 인자한 어르신이었어요. 얼굴이 영 낯익은데 혹시 정신의 막내딸 영이 아니야? 아, 네. 맞아요. 이장님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어머, 몇십 년 만이야. 이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서울 올라간 지가 언제였더라? 한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향에 웬일이야? 잠깐 내려온 거야. 아니요, 사실. 여기서 살고 싶어서요. 이장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여기서? 갑자기? 네, 혹시 이 동네에서 집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집을 사려고? 네,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어요. 이장님이 차를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희야,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해서요. 고향이 그리웠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나이 들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야.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집이라? 마침 괜찮은 곳이 하나 있긴 해. 어디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빈집이 하나 있어. 박 씨 할아버지 집인데 자식들 따라 도시로 나가서 비어 있거든. 어떤 집인데요? 한옥이긴 한데 깔끔하게 수리해놨어. 마당도 넓고 뒤쪽에 텃밭도 있고. 한옥이라니 뭔가 끌렸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워낙 시골이라. 1억이면 충분했어요.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정신의 딸인데 지금 가보자. 이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희야, 내 부모님 산소는 가끔 가보지. 네, 추석이나 제삿날에는 올라와요. 그래, 그래야지. 이번에 여기 살게 되면 자주 갈 수 있겠네. 이장님과 함께 그 한옥집을 보러 갔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한옥이 나타났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야.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마당은 넓긴 한데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어요. 집도 수리는 했다고 하는데 뭔가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이 2개, 부엌, 화장실. 좀 어둡네요. 그래도 한옥이니까 운치는 있지 않아요? 뒤쪽 텃밭도 봤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여기 누가 개를 키우나 봐요. 이장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저쪽 집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저쪽요? 근처에 최근까지 살다가 나간 집이 있어. 그 집에서 개를 두고 갔거든. 개를 두고 갔다고요? 그래, 아파트 간다고 개 못 키운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개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집 한번 봐도 될까요? 그 집 거기는 좀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할 텐데.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장서셨어요. 5분 정도 더 걸어가니까 작은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한옥은 아니고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층집이었는데 마당에 빨간 기와지붕이 예뻤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갑자기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누렁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마치 왜 이제 왔냐는 듯이 제 다리에 몸을 비비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네. 이 개가 워낙 사람을 안 따르는데. 이장님이 신기해하셨어요. 누렁아, 안녕? 제가 누렁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더 좋아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이 개가 원래 사람을 경계하는 편인데 주인 알아보나 봐. 누렁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털도 더러워져 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혼자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 됐나? 어떻게 개를? 우리도 안타까워서 돌아가면서 밥 주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우겠어. 누렁이가 계속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어때요? 문득 집이 궁금해졌어요. 누렁이가 지키고 있는 이 집이. 이 집 여기는 좀 작아. 방 2개에 부엌, 화장실, 그리고 마당이 있고.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까 본 한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당도 넓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예뻤어요. 한쪽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요. 여기 좋네요. 정말? 아까 집보다 훨씬 작은데. 작아도 괜찮아요. 혼자 살 건데 뭘. 집 안도 들어가 봤는데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햇볕이 잘 들어와서 밝았어요. 누렁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누렁이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여기가 좋아요. 사실 누렁이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여기가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렁아, 우리 같이 살까? 누렁이가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마치 좋아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최종 계약을 완료하고 나머지 짐을 찾으러 서울집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남은 옷가지들과 책 몇 권을 가방에 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어요. 어머, 어머님 신발이 있네?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다 싸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잠깐 일 때문에 왔어. 무슨 일인데요? 부동산 일. 그때 아들이 제 손에 든 가방을 봤어요. 어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내 짐이야. 짐이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정확히 부동산 사장과 새 집주인이 현관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어요. 부동산입니다. 집 인수인계 받으러 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문 열어줘. 현관문을 열어주니 부동산 사장과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계약 완료되셨고요. 열쇠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어요.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부동산 사장과 새 집주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설마. 어머님, 이 집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린 어디 가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새 집주인이 당황해서 부동산 사장을 봤어요. 이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 네, 가족분들이신데 어르신께서 미리 얘기 안 하셨나 봐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판 적이 없는데요. 집 등기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주인이시니까 파실 권리가 있으시죠. 부동산 사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말도 없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소용없다니요? 저희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내 돈으로 산 집에 얹혀 살던 거야.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아직까지 나 어디 가요? 아 어떡해요? 라는 말밖에 못하니? 제발 니들 알아서 해. 어머니,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새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사 나가시면 될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사요? 저희가 왜 이사를 나가요? 집이 제 명의로 넘어왔으니까 나가셔야죠.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주원이는 어떡하고요? 애 어린이집도 여기 근처인데.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미 계약 끝났어. 늦었다. 부동산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열쇠 인수는 받고 이사는 일주일 정도 여유를 드릴게요.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일주일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사를 가요? 보통 그 정도 드립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설마 노숙하시려는 건 아니죠?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노숙해야 되는 건 너희 아니니?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 집 얼마에 파셨어요? 역시 돈 얘기로 가는군요. 왜? 그 돈으로 더 큰 집 사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안 돼. 왜요? 너희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어머님, 그럼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새 집주인이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갈 곳으로. 너희는 이 집을 처음부터 당연히 너희 것처럼 여겼어. 나는 매일 숨소리 하나도 조심조심 꺼내며 살았지. 나는 고개를 들어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집 찾아가. 몇 달 후 저는 사람을 불러 그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마루도 다시 깔고 부엌도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마당에는 예쁜 화단도 만들고 누렁이를 위한 계집도 새로 지어줬어요. 와, 정말 다른 집 같네. 환골탈태다. 미숙이가 완성된 집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렇지? 나도 놀랐어. 정말 완전히 다른 집이 됐어요. 밝고 따뜻하고 뭔가 살맛 나는 집으로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를 놓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걸었어요. 부엌에는 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식탁도 예쁜 걸로 골라서 놓았어요. 영희야, 여기 진짜 좋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자주 놀러와. 우리 누렁이도 미숙이 이모 좋아하잖아. 누렁이는 이제 완전히 제 가족이 됐어요. 털도 윤기가 나고 살도 쪄서 건강해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이가 국수사리를 들고 놀러 왔어요.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둘이서 국수를 끓였어요. 영희야, 물 끓었다. 미숙이가 가스버너 위에 올린 냄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국수사리를 풀어서 끓는 물에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김치는 내가 썰게. 미숙이가 제가 담근 신김치를 도마에 올리고 잘게 썰기 시작했어요. 와, 이 김치 정말 맛있겠다. 색깔 좀 봐. 빨갛게 잘 익은 김치를 새콤하게 썰어 놓으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올려 보니 적당히 익었어요. 응, 됐다. 그릇 가져와. 미숙이가 큰 그릇 2개를 가져왔어요. 면을 건져서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줬어요. 미숙이가 썰어 놓은 신김치를 국수 위에 올렸어요. 빨간 김치가 하얀 국수 위에 올라가니 색깔이 예뻤어요. 참기름도 뿌려야지. 작은 참기름 병에서 국수 위에 몇 방울 뿌렸어요.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어요. 김가루도 빠뜨리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솔솔 뿌렸어요.
검은 김가루가 국수 위에 살짝 내려앉으니 완성이었어요. 와, 맛있겠다. 그러게.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테이블에 국수 그릇을 올리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진짜 맛있었어요. 시원한 육수의 쫄깃한 면, 새콤한 김치,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까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이거 맛있다. 역시 직접 끓인 게 최고야. 그러게. 이런 게 진짜 맛이지. 미숙이가 김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이 김치도 내가 담갔지? 맛이 기가 막히네. 작년 겨울에 담근 거야. 잘 익었지? 완전 잘 익었어. 신맛이 딱 좋아. 국수를 다 먹고 국물을 후루루 마시며 말했어요. 미수가. 응? 한 평짜리 방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이 더 넓어 보일까? 미숙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었어요. 그건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거야. 마음이 넓어져서? 응. 예전엔 마음이 답답하고 움츠러들어 있었잖아.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큰 집에 살아도 좁게 느껴진 거지. 미숙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우니까 작은 집도 넓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던 그 넓은 아파트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돈을 대고 그들이 사는 공간이었을 뿐이었죠. 영희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미숙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거울 보면 예전과 다르더라고. 당연하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친구와 수다 떨고 싶으면 떨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누렁아, 너도 행복하지? 누렁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이 아이도 저처럼 버려졌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거예요. 미수가, 나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그때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했어. 그날 오후 미숙이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나팔꽃. 내년 봄이 되면 예쁘게 필 거예요. 영희야, 그런데 서울 가족들 연락 안 와? 한동안 잊고 있던 얘기였어요. 차단해놔서 안 받았어. 사실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 안 오는 게 편했어요. 해가 질 무렵 미숙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누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애가 자꾸 울어서. 물이라도 좀 주려다가 뒤로 넘어져서. 어머님, 애는 한순간도 눈 떼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 봐요. 혹도 났잖아요. 준호가 5살이 된 어느 주말 아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황 씨는 대문 밖까지 나가 그들을 맞이했고 준호는 아장아장 달려와 할머니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할머니, 삼촌. 황 씨는 그 작디 작은 몸을 번쩍 하나 올렸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강아지 언제 이리 컸어? 말도 참 잘하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준호가 이걸 그렸다고? 아이고, 잘했네. 우리 준호는 그림도 그리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겠다. 아니야, 나는 공부 안 좋아해. 나는 할머니 집에서 감나무 탈 거야. 그 말에 황 씨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감나무 탄다고? 그럼 감 떨어지면 너가 다 죽을 낀가? 응, 내가 다 주울게. 자, 비행기 출발합니다. 부웅. 둘째 아들이 준호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리자 준호는 금세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더 높이? 더 높이. 준호 탑승객님, 안전벨트 하셨나요? 이륙합니다. 그 장면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황 씨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잘 놀았습니다. 동네 아이들 생일이면 풍선도 직접 불어주고 앞산에서 도토리도 따다 주었죠.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밥 먹으러. 그래, 우리 준호 언제든지 와.
감 말고도 줄 거 많다. 엄마, 이번에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다 같이 여행 가요, 가족끼리. 그 말에 황 씨는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여행? 내가 가도 되나? 그럼요. 준호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놀고 싶다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참 장모님도 같이 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나만 가기엔 미안하고 사돈도 같이 가면 되지. 난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비행기 값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나갈 거 아냐. 나도 좀 보태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엄마 요즘 병원비 때문에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몸만 오세요. 돈은 저희가 다 낼게요. 정말 그래도 되니? 너희도 애 키운다고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학원비에, 유치원에, 보험에 넉넉한 것도 아닐 텐데.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한 번쯤은 여행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냥 오시면 돼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황 씨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 씨는 조용히 방에 앉아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는 오래 묵은 손수건을 하나하나 개어 넣었습니다. 잠옷도 새 걸로 하나 사야겠다 싶었고 운동화도 한번 빨아 말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여행지에 도착해 있었죠. 여행 당일 도착한 숙소는 도시 외곽의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서울 사돈도 함께 왔고 며느리는 벌써부터 잔잔한 립스틱을 바르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참 조용하죠? 산책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노릇하게 구운 크로아상을 접시에 담으며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따 백화점 들르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브랜드에 진짜 이쁜 신상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황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계속 시골에서 사셨던 분이라. 가면 사람도 엄청 많고 정신 없을 거예요. 우리 준호랑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으시죠? 손주와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처럼 정해져 버린 느낌이 들었죠. 엄마,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준호 점심은 간식으로 해결해요. 그렇게 방엔 황 씨와 준호 둘만 남겨졌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책을 들고 와 할머니 이거 읽어줘 하며 좋아했지만 점점 밖에 나가 놀고 싶다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간신히 준호를 달래가며 간식을 먹이고 방 안을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며 아이가 뛰놀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와 사돈이 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돈은 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고 거울 앞에서 그것을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와, 이 색 너무 잘 받으세요. 얼굴빛이 확 살아나요. 장모님. 그치? 나도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 색이 이렇게 잘 맞을 줄은 몰랐지 뭐야. 둘은 스카프 하나로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 왔어. 며느리는 자연스레 준호에게 다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랑 잘 있었어? 배 안 고팠어? 엄마가 준호 좋아하는 그 빵 사왔는데 우유랑 같이 먹어볼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황 씨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만 끌어안은 채 욕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손 씻고 빵 먹자. 얼른.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황 씨는 혼자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진 않았어요? 준호가 말썽 안 부렸죠? 황 씨는 조용히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등으로 입을 문질렀습니다. 백화점 갔다 왔다면서. 나는 뭐 좀 없니? 아, 어머니 취향을 몰라서 안 사왔는데. 어머니도 백화점 물건 쓰세요. 그 순간 황 씨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말 한 줄이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 말은 시골 사는 분이 그런 걸 왜 써요? 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나 백화점 물건 안 써봤다. 애 키우느라 돈 아끼려고 이 손으로 감 깎아서 쌀 씻고 비누도 잘라서 썼다. 그럼 사돈은 왜 사드리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똑같은 거 사올까요? 참나, 됐어. 필요 없다. 아들은 머쓱하게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욕실 안에서 아이와 웃으며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황 씨는 일어나 방 안쪽 작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잠옷을 꺼내 입고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었습니다. 그날 낮 온 가족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모래를 파고 물장구를 쳤고 아들도 튜브를 타고 준호를 끌어주며 간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황 씨도 어색한 튜브를 허리에 차고 물에 발을 담그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황 씨는 식사를 마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참 괜찮았다. 이런 날도 있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황 씨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뻐근한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에 뻐근함이 밀려와 샤워를 마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에서 윙하는 드라이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곧 며느리와 사돈이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분주히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어이구, 어디 가세요? 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호텔 옥상 라운지에요. 칵테일 바 있대요. 여기 묵으면 쿠폰 하나씩 주는데 안 쓰고 가기엔 아깝잖아요. 그 말에 황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요?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손에 립스틱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물놀이 하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준호도 지금 졸려서 계속 칭얼거려요. 애 좀 재워주시고 같이 주무세요. 황 씨는 순간 입을 열까 하다 멈췄습니다. 그럼 나도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엄마, 얼른 가요. 10시까지만 운영한다니까. 자리 없을 수도 있어요. 아들까지 세 사람은 그렇게 쿠폰을 챙기고 옷을 바꿔 입으며 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다 칭얼거리며 황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황 씨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또 애 봐주는 사람이네. 황 씨는 호텔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라운지라는 데 가보고 싶다. 멋진 야경을 보며 칵테일 한 잔, 그게 뭐 대단한 사치라고. 사돈이 가볍게 웃으며 말하던 쿠폰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며느리는 아예 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여행 따라왔다고 부려먹긴 엄청 부려먹네. 괜히 따라왔나? 곧 아이가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딨어, 엄마. 처음엔 흐느낌이었고 곧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갈래. 아이고, 우리 준호, 괜찮다.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준호는 품에 안기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낯선 방, 익숙하지 않은 침대, 온통 불안과 피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 씨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달님이 우리 준호 잠재운다. 준호는 소용없다는 듯 몸을 비틀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갈래. 할머니가 있잖아, 준호야. 엄마 금방 올 거야, 울지 마라. 준호는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타오른 아이의 칭얼거림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황 씨는 어떻게든 진정시켜보려 애썼습니다. 준호야, 우리 물 마시자. 물 마시고 진정하자. 할머니가 시원한 물 줄게. 아이의 울음은 잠깐 잦아들었습니다. 황 씨는 침대 옆 탁자에서 유리컵에 담긴 생수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마셔라. 넘기지 말고 천천히. 작은 두 손으로 유리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제 컵을 양손에 들고 고개를 들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컵을 내려놓으려다 균형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뒤로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쿠야, 준호야.
황 씨가 손을 뻗기도 전에 바닥에 그대로 등을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입술에 부딪혔고 물은 튀듯이 코로 쏟아졌습니다. 컵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지만 무겁고 뭉툭한 컵이 입술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작은 입술이 금세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손주는 고개를 들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얼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고. 아이를 안은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컵이 안 깨진 건 다행이었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황 씨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향해 가야 하나? 며느리를 불러야 하나? 그렇게 황 씨는 아이를 안고 복도 쪽을 바라보다 결국 한숨처럼 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애미야, 좀 빨리 와라. 제발. 10분 정도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웃음기 머금은 얼굴로 들어선 며느리는 눈앞의 광경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준호야? 입술은 퉁퉁 부어오르고 이마에는 붉은 자국과 혹이 번져 있었고 준호는 황 씨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순식간에 며느리는 뛰어와 아이를 황 씨 품에서 낚아채듯 안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애가 자꾸 울어서 물이라도 좀 주려다가 그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서. 어머님, 애는 한순간도 눈 떼면 안 된다니까요. 입술 좀 보세요. 이거 어떡해요? 머리 봐요. 머리에 혹도 났잖아요. 그 말에 사돈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냥 재워서 자게 놔두면 됐지. 굳이 물을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냥 토닥토닥하다 재우면 되는 걸. 사돈은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돌아보더니 준호의 손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괜찮니? 이리 와, 할머니가 안아줄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놀라셨겠다는 말도 모두가 이 사태가 오로지 황 씨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곁눈질로 황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황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 다치길 바라겠어. 준호가 계속 엄마 찾는다고 잠투정을 부리길래 할미가 달래보겠다고 했던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내 속이 얼마나 쓰린 줄 알아? 그래, 나도 잘못했지. 근데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애 맡겨놓고 호텔 라운지 가서 히히닥거리던 거 아니야? 나도 같이 놀러 왔어. 니들 애나 봐주러 따라온 시모냐고. 그리고 침대 옆에 놓아둔 가방을 조용히 들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몇 장, 잠옷 한 벌, 손수건과 빗 그리고 작은 약봉지. 그걸 차곡차곡 넣으면서도 황 씨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이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지퍼를 다 잠근 뒤 천천히 신발을 신고 방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됐어. 니들끼리 여행 잘 즐겨라. 나는 더는 너희 눈치 보면서 남의 집 식모처럼 있고 싶진 않다.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어머니면서도 여자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문이 툭 하고 닫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황 씨는 프런트에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공항 가려면 택시 어디서 타야 하나요? 직원은 황 씨를 흘낏 바라보며 친절하게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도망치듯 돌아가고 있지? 공항에 도착하자 주변은 시끌벅적한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기념품 가방을 든 단체 손님들. 어머, 괜찮으세요? 무거워 보이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황 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지금 바로 예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여성은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이 끝난 후 황 씨는 그 젊은 여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잘 돌아가세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세상살이 참 모르는 일이 많네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황 씨는 손에 든 종이 티켓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깊은 밤 황 씨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식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여행 가방을 툭 내려놓고 황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둘째 아들이 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형네는? 여행은? 황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입술을 앙다문 채 말없이 경민을 바라보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어떤 말보다 빠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민은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 좀 해봐요. 며느리와 사돈에게 몰아세움을 당했던 그 모욕감, 아들의 무관심한 반응, 결국 모든 걸 뒤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참나, 어이가 없네. 어머니가 무슨 애 돌보미도 아니고 그깟 호텔 간다고 엄마를 식모처럼 부리네? 형수도 그렇지만 형도 진짜 제정신 아닌 거예요. 경민은 황 씨 앞에서 그대로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그딴 취급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나이 먹고도 그렇게밖에 못 살 거면 엄마 앞에 얼굴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세상에 자식이 많아도 사람 노릇하는 자식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황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황 씨는 모처럼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뒤 황 씨는 사람이 달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입맛도 없고 말수도 줄었고 예전 같으면 새벽같이 마당부터 쓸던 사람이 이젠 낮이 다 되도록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 여장부 같은 어머니가 어깨가 축 처진 채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경민은 어느 순간 멈칫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치 있잖아. 친구들이랑 캠핑 갈 때 몇 번 싸갔거든? 애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 깍두기, 파김치, 총각김치, 묵은지도 다 맛있대. 엄마, 아예 김치 팔아보자.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해. 포장도 내가 알아보고 택배 보내는 방법도 도와줄게. 그건 너라서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어릴 때부터 먹어왔잖아. 아니야, 진짜야. 내 친구 중에 엄마가 식당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 김치 맛보고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 엄마 김치는 재료도 좋고 간도 딱이야. 황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걸 해. 나는 그런 거 몰라. 엄마, 그냥 내가 하는 거 따라오기만 하면 돼. 처음부터 대량으로 하지 말고 딱 몇 포기만 담가서 내가 지인들한테 보내볼게. 반응 보면 그때 결정해도 돼. 엄마, 우리 진짜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 문득 경민의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길 바라는 그 속 깊은 마음이 그렇게 며칠 뒤 황 씨는 읍내 사무소에 함께 간 경민 손에 이끌려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텃밭에서 갓을 따고 절임용 배추를 고르고 며칠 뒤엔 직접 양념을 개고 딱 10포기 처음으로 담갔습니다. 다 된 건가? 모르겠다. 그냥 먹을 만은 하겠지. 그 김치를 비닐팩에 넣고 경민과 미리 준비한 간단한 스티커 하나, 엄마 손맛 그대로 포장 박스를 덮으며 경민과 말했습니다.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해봐요. 뭐 망하면 어때요?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첫날엔 10폭이 남짓한 주문이 들어왔고 황 씨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하며 마당에 김장 비닐을 깔고 혼자 김치를 담갔습니다. 경민은 그런 어머니를 도와 카메라로 짧은 영상을 찍고 포장하는 모습까지 기록해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손맛 나는 김치네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이런 김치는 처음이에요. 간이 딱이에요. 질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은 어느새 30포기를 넘겼습니다. 경민과 엑셀을 켜고 주문 내역을 확인하던 날 황 씨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지금 30폭이야? 응. 아니, 벌써 댓글에 품절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 다음 물량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어리둥절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누가 내 음식을 기다리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물량이라니 내가 공장이냐? 그 말에 경민은 웃음을 터뜨렸고 황 씨는 이마에 고무장갑을 쓱 문질렀습니다. 며칠 뒤엔 동네 아주머니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황씨, 김치 담근다며? 나도 도와줄까? 우리 딸이 그거 시켜 먹었는데 내가 한 줄 몰랐지 뭐야. 그냥 맛이 촥 감기더라니까? 마을 회관에서 소일하던 할머니들, 텃밭 다듬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임 배추 들고 도와주고 파 썰어주고 양념 버무려줬습니다. 그렇게 황 씨의 마당은 어느새 바빠졌고 김치 항아리, 절임통, 소쿠리가 다시 집안을 점령했습니다. 김장 장갑이 빨랫줄에 줄줄이 널렸고 김치 국물이 묻은 앞치마를 입은 황 씨는 그제서야 활짝 웃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침이면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황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 무렵 황 씨의 김치 이야기는 SNS와 맘카페를 넘어 작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사진 속 황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김치 박스를 옮기는 경민의 모습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그 뉴스는 어느새 큰아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 김치 장사해서 돈 번다는데 인터넷에서 막 품절되고 그런데. 큰아들은 놀란 듯 스마트폰을 켜더니 기사와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짜네. 와, 이게 엄마라고? 며칠 뒤 부부는 벼랑간 황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황 씨가 마당에서 절인 배추를 뒤집고 있는데 문 앞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황 씨가 고개를 돌리니 큰 며느리가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큰아들도 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김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품절됐다고 난리던데. 아휴, 어머님 손맛은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포장 같은 거, 박스 테이핑이나 송장 붙이는 거라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뭘 도와? 포장 안 해도 돼. 나는 김치 팔아도 너희한텐 한 포기도 안 줄 생각이니까. 옆에 있던 큰아들도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앞으로는 내 걱정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나는 이젠 니들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니들 집안 식모는 더더욱 아니다. 작은 아들이 슬쩍 미소 지으며 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어? 이제 와서 웃으면서 찾아오면 좋아하실 줄 알았나 봐. 뻔뻔하기는 여태까지 사과도 없이 얼굴도 두껍다. 큰 형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구나 자연스럽게 왕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저녁, 황 씨는 경민과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 그 말에 경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잘 해주셨어요. 황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술 더 떴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 본 적이 있었겠냐? 남편 떠난 뒤로는 그저 자식들 밥 챙기고 뒷바라지하고 늘 어디에 있어도 나는 그림자다 그런 마음이었어. 근데 말이야, 이렇게 김치 담가서 돈을 벌고 사람들이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직원들 하나하나 나를 믿고 따르는 걸 보니까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진짜 뭐라도 된 것 같구나. 엄마는 진짜예요. 그냥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던 내가 이렇게 돈 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뒀네. 엄마, 앞으로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여행도 다니고 일하기 싫으면 그냥 푹 쉬고. 더는 참아야 할 이유도 눈치 볼 상대도 없는 하루.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밥상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오직 누군가의 뒤에서만 살아야 하는 운명은 없습니다. 40에도, 60에도, 70에도 사람은 언제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으로. 그렇게 황씨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황씨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늦게 피어도 여전히 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당신에게 바치는 이야기였습니다.